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논문도 아니고 그 논문을 읽고 쓴 게 아니고 제가 오늘 일련의 사건들이 한 일주일 동안 있어가지고 제가 좀 리서치까지는 아니고 한 책을 하나 읽었어요. 책을 하나 읽고 제가 여러분들의 논문을 다 하나씩 읽어본 사람으로서 이거는 공유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발표를 급하게는 아니고 그냥 준비된 대로 일단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뭐라고 논문을 네가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 이 아저씨가 얘기한 논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거 이제 좀 굳이 이 책을 저처럼 사서 읽을 필요 없이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풀어서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일단은 이 책의 내용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윤베르트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생이고요. 유일하게 처음으로 대학교에서 논문을 쓰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조금 저 책을 일단 뭐 사실 사서 읽으실 분들은 읽으셔도 되는데 저 내용 자체가 조금 저희랑 안 맞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 아저씨 자체가 철학과다 보니까 철학적인 논문을 조금 철학과 뭐 사회학 이런 쪽에 대한 논문을 좀 쓰는 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일단 자료 조사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놓긴 했는데 요즘 같은 때는 뭐 근데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네임 카드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일일이 다 리스트업을 해서 하나하나씩 다 찾아봐야 된다 라는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서 일단 그런 저희랑 조금 공대랑 그리고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좀 안 맞는 건 좀 빼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랑 이렇게 커넥션 될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좀 뽑아왔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얘기하는 이제 논문이란 이제 논문 이제 저 아저씨가 얘기하는 논문이란 이제 정해진 도구들을 이용해서 어떤 대상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논문을 쓴다는 이제 행위 자체가 이제 스스로 즐거움을 얻는다는 의미이고 이제 마치 논문은 돼지 같아서 버릴 것이 없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 자체적으로 논문 안에서 버릴 것이 생겨버리면 그건 좋은 논문이 아니다. 다 하나하나씩 다 버리는 게 없어야 된다라고 일단 정의를 하고 있고요. 아저씨가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논문을 쓰면 이제 뭐가 좋냐. 그래서 구체적인 이제 테마를 찾아내는 방법, 선정된 테마에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는 법, 이제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는 법,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테마를 검토하는 법, 이전의 모든 테마에 대해서 유기적인 형식을 부여하는 법, 그리고 논문을 읽는 사람이 자기가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도록 해주고 또한 논문이 필요하다면 그 동일한 자료들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논문의 테마를 나름대로 다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 그러니까 되게 길게 써놨어요. 이 6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그래서 논문 쓴다는 게 정말 의미 없이 라이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6가지 방법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논문 한 번씩 써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아저씨는. 그래서 논문의 종류는 일단 정의한 논문이 이제 편집 논문과 연구 논문이 있는데 편집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견해를 그냥 아주 비판적으로 그냥 파악한 거고 뭔가를 분석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어떤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게 다다. 그래서 저 편집 논문 같은 경우는 학부생 수준에서는 써도 되지만 PhD나 마스터 디그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 논문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의 이제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또 이제 나오는데 일단 주제는 작성자의 관심에 상응해야 하고 이제 주장할 주제에 대해서 자료들이 입수 가능한 것인가, 주장할 주제에 대해서 자료들이 쉽게 다룰 수 있는 것인가, 연구의 방법론적 변주가 논문 작성자의 경험 영역에 해당하는가. 이 4번 같은 게 조금 말이 번역이 어렵게 돼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저걸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토탈적으로 조금 엮어서 생각을 해보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주제인가 라는 걸 무조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논문을 보면 MLP의 물성 특성 변화에 따른 고분자 전해질 연로전지 성능에 관한 연구. 이거 제 친구가 쓴 거거든요. 같은 언더그레이드에서 같은 공부를 했고 기숙사 같이 다니는 친구가 지금 써서 서울대에서 써서 이제 졸업을 한 건데 딱 봐도 제가 만약에 제 논문이 없었을 때 이 주제만 봤으면 저 주제가 뭔가 괜찮아 보이니까 저 주제에다가 뭐 블록체인을 엮어 넣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쉽게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 아저씨의 생각대로라면 저희가 아무리 자료 조사를 잘 한다고 해도 물질 특성 변화나 고분자 전해질 이런 거에 대한 자료를 이제 구할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든 논문 주제를 선정을 할 때는 본인이 에어리 안에서 본인이 경험할 수 있고 본인이 체험할 수 있고 본인이 최대한 경험할 수 있는 선에서 이제 주제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제 에어리아가 좀 잡히면 주제 선정을 최대한 범위를 좁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예시를 든 것 같은 경우는 지리학 이건 너무 넓다. 그걸 지리학보다 낮게 들어가 보자. 그래서 화산학 나오고 화산학보다 낮게 들어가 보자. 멕시코의 화산들도 너무 높다. 그냥 멕시코 화산들 안에 있는 포포카테틀 화산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쓰자. 여기까지라도 쓰면 그나마 논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위에서부터는 논문이 안 나온다. 논문이 아니라 이거는 편집 논문이다. 연구 논문이 아니라 편집 논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쓰려면 이제 파리쿠틴의 화산의 탄생 및 가시적 추구 해서 1943년 2월 20일부터 1952년 3월 4일까지 이렇게 완전히 주제를 한정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의 좀 이제 적용을 시켜보자면 저도 그냥 무작정 블록체인 연구실에 왔고 교수님 뭐 할까요? 뭐 공부할까요? 물어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공부를 해라. 스마트 컨트랙트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 스마트 컨트랙트가 분류가 나눠져 있는 걸 얘기하니까 이제 패턴 분류를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패턴 분류를 하다 보니까 너무 패턴이 비슷하다. 여기서 연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니까 이제 교수님이 코드 재사용 가보자. 코드 재사용, 리유저빌리티로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갔다가 갑자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노드 평판으로 넘어가서 노드 평판을 하려면 이제 뭘 더 공부해야 될까 이러다가 합의 알고리즘, POS 변형, POS 기반 대표자 선출 방법 하다가 또 PBFT 바뀌어서 PBFT 대표자 선출, 확장성 해결 이제 PBFT 여기까지 솔직히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더 디테일하게 주제가 더 들어갔죠. 이제 BFT 확장성 해결해서 BFT 확장성 해결 방안도 도대체 뭘 해결할 거냐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브로드하게 확장성 해결이라는 방안보다는 BFT 알고리즘의 속도를 빠르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저 같은 경우도 범위 선정을 최대한 좁게 했고요. 그래서 논문 작성 시간 아저씨가 얘기하는 이제 논문 작성 시간은 딱 한 줄로 얘기해서 3년 이상도 안 되고 6개월 이하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글을 쓰는 기간이 아니라 자료 수집을 하고 자기가 얼마나 공부했던 기간을 3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년 이상을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연구를 한 게 아니라 딴짓거리를 한 거다. 혹은 완전히 주제를 잘못 잡았던가 이거를 그 페이퍼를 쓰다가 포기하다 쓰다 포기하다 이렇게 반복적인 그걸 한 상황이라서 3년 이상이 넘어갔으면 아예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한 달 안에 논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두 가지로 돈을 쓰던가 아니면 다른 해외 교수 지금 심사위원들이 모를 만한 해외 논문 같은 거를 베껴서 그냥 페이퍼를 내버리던가. 근데 단 걸렸을 때 책임은 본인이 지지 않는다고 아예 이렇게 써놨고요. 6개월 안에 논문 쓰는 방법도 불가능하다. 6개월 안에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부터 실제 리서치부터 시작해서 자료 수사부터 이렇게 글쓰기까지 6개월 안에 끝내는 건 불가능하다. 단 이전에 수년간 쌓아 올린 이제 연구실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실 같은 경우는 한 6개월, 3개월 만에 이렇게 페이퍼 글을 쭉 쓰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2년 동안 여기서 공부를 해왔으니까. 그런 베이스가 좀 깔려 있는 사람이라면 6개월 안에 논문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인 논문은 어떻게 쓰느냐? 이제 첫 번째로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의되거나 인정된 것을 대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이란 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제곱근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더블 스퀘어라든지 피타고라스 정의라든지 하여튼 물질적이 아니어도 되는데 누군가 명확하게 저 thesis 저 주제가 뭔지 알겠다.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지 알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뭔가 켄타우로스 이런 거를 이제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온 거라는 이제 명확한 자료를 제시를 해서 이 자기가 설명하고자 하는 객체에 대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딱 읽었을 때 뭔지 알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데피니션을 내리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기가 본인이 어떤 thesis 그러니까 주제를 얘기를 할 때 대상 객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객체가 내 설명이 틀렸던지 옳았던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뭘 얘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과거의 면문이란 숫자가 똑같긴 한데, 그래서 다른 대상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들을 말하거나 또는 이미 언급된 것들에 대해서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의 걸 가져오면 안 되고 이미 정의된 객체에 대해서 자기만의 시선으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그 정의된 객체를 다시 새롭게, 뭐 여기서 얘기하는 켄타우로스처럼 완전 새롭게 정의를 하던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구는 일단 무조건 다른 사람한테 유용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연구에 대해서 내가 쭉 써놓고 내게 맞아 라고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아인슈타인이 쓴 논문 같은 경우도 이 아저씨 말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후속 주자로 내가 써놓은 페이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요소를 남겨놨다고 그래요. 모든 자기가 쓴 페이퍼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다, 내가 다 썼다,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게 부족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을 누가 후발주자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여지를 남겨두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논문은 이제 박식함을 드러내는 논문이 유용한가, 실제적인 경험 혹은 이제 사회와 연결되어 있는 논문 쓰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아저씨가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면 된대요. 이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다. 본인이 제어하고 흥미로운 걸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은 보통 논문을 쓸 때쯤 되면 저도 제일 많이 들었던 소리가 본론부터 작성을 하라고 해요. 본론부터 쭉 써놓고 본론에 맞춰서 소론 쓰고 결론 쓰고 요약 마지막 쓰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이 아저씨 같은 경우는 제목, 서문, 차례를 먼저 작성해라 라고 해요. 그래서 제목 같은 경우 일단 서론을 가장 중요시하게 얘기했었는데, 서론을 일단 자기 생각을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쭉 써놓고 그 다음에 본론을 쓰면서 서론을 점차적으로 이제 줄여나가는 형태, 이 방식이 제일 좋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서론에서 이제 서론 쓰는 법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차례에 대한 분석적인 언급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 이그젠플을 보면 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전의 연구들은 수많은 문제들을 미해결로 남겨두었으며 수집된 자료들은 아직도 불충분하다. 제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러이러하게 할 거고, 이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우리는 이런저런 증명을 하고자 한다. 이러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취할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이게 서론의 끝이에요. 여기서 이걸 뼈대로 삼아서 살을 불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건 다른 건데, 이건 서론은 일단 그렇게 쓰시면 되고, 이제 논문은 우연하게 단지 지도교수 또는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 또는 그 학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학자들까지 있고 참조한다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한 작업이다라고 해서, 철학 논문에서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할 필요도 없고, 화산 논문에서 화산학이 뭔지 전혀 설명할 필요가 없고, 독자가 본인이 했던 것과 동일한 작업을 했을 것이라 가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자료를 조사했고, 그러니까 다음 걸 보면 제 거예요. 제 건데 이게 최종본이거든요. 최종본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로서 이 한 문단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논문을 쓸 때 서론 부분이라든 어디 부분인지, 블록체인이면 비트코인, 우리 맨날 쓰는 패브리크, 사토시, 닉사보, 스마트 컨택트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서론에 전혀 쓸 필요 없이, 전혀 쓸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갑자기 확 뛰어넘어 버리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독자가 본인이 했던 것과 동일한 작업을 했을 거라 가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 뛰어넘지 않대. 너무 세세하게 쓸데없는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완전히 새로운 게 등장을 해버리면 그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저도 그렇고 뭐 많이들 실수하시는 건데, 긴 문장을 절대 쓰지 마라. 같은 주제를 두 번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 철학에 걸작으로 간주하고 있는 논리 철학 논구를 쓴 그 유명한 철학자의 형제인 피아니스트 비트겐슈타인은 전쟁에서 오른손을 잃었기 때문에 라벨이 그를 위해 왼손을 위한 협조곡을 작곡해 주는 영광을 얻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이 딱 두 줄로 피아니스트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자 루이비의 형제였다. 그는 오른손이 절대 안 되었기 때문에 라벨이 그를 위해서 왼손을 위한 협조곡을 작곡했다. 딱 이런 식으로 그냥 아주 짧게 쓰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많이 실수하는 거. 제발 더 문학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 마라. 이거 똑같은 제가 쓴 논문이에요. 이게 초고고 이게 마지막 파이널 버전인데 제가 처음에 썼을 때 키노드를 통한 에이전트 활성화, 이것도 키노드를 통한 에이전트 활성화인데 처음에 조금 있어 보이게 하려고 수식을 막 집어넣어놨어요. 논문에 막 집어넣어놨다가 다 잘렸어요. 다 잘리고 그냥 하나하나씩 말로 다 푸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렇게 쓸 필요가 없다. 말로 풀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6개 정도 나오는데 이제 자주 첫머리로 가서 본인이 쓴 글을 다시 읽어봐라. 이 얘기 같은 경우는 계속 자기가 한번 쓴 걸 다시 읽고 리바이스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고,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 모두 쓰라. 다만 최초의 원고를 쓸 때만. 그리고 이제 지도교수를 실험용 토끼로 활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꼭 1장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제 고집하지 말라. 생략, 감탄보 사용하지 말고 반어적인 표현을 설명하지 말라. 어떤 용어를 처음 도입할 때 그 용어를 정의하라. 팀벅투가 어디인지 설명하지 않으면서 노마가 어디인지 설명하지 말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면 딱 알잖아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모두 쓰라. 다만 최초의 원고를 쓸 때만. 논문은 이제 처음에 쓸 때 논문 작업이라는 걸 이제 처음에 제기한 하나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자기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지식을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지식에 다 페이퍼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다 잘라내라, 다 커팅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교수를 실험용 토끼로 활용하라, 이 얘기 같은 경우는 논문을 제출하기 전부터 지도교수한테 계속 찾아가서 자기 논문을 교수님 머릿속에 박으라는 거예요. 교수님 머릿속에 박고, 지도교수가 너무 바쁜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라. 그 공통 에어리어에 있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누군가 내가 쓴 글을 이해하는지 확인해라. 그래서 절대 외로운 천재놀이는 하지 마라. 내가 절대 당신은 천재가 아니다. 천재일 수도 있지만 천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지도교수한테 물어보고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꼭 1장부터 시작하는 걸 고집하지 마라. 이거 같은 경우도 보통 쓸 때쯤 되면, 저도 그랬고, 왠지 서론 써놓고 본론 넘어가야지 마음 편해. 그리고 본론 다 쓰고 실험에 넘어가야지 편하고.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준비되어 있는 것부터 다 쓰고 그 다음에 차차차 이제 퍼즐 맞춰가듯이 맞춰가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용어를 처음 도입할 때 언제나 그 용어를 정의하라. 만약에 그 용어를 정의할 수 없는 용어면,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저한테 용어를 정의해라 이러면 열궁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런 이제 용어를, 내가 모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용어 같은 경우는 자르고 가고, 만약에 그 자기 논문 안에서 주요 용어 중 하나인데 그거를 정의 내릴 수 없다면 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이걸 논문 한 15개 뭐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이 에이전트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만. 그러니까 이렇게 꼭 이런 에이전트, 뭔가 새로운, 제 논문 안에서 에이전트라는 객체에 대한 설명이 되게 중요하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무조건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고, 팀벅투가 어디인지 설명하지 않으면서 로마가 어디인지 설명하지 마라. 이 얘기는 뭐 한 줄 이상은 밑으로 더 디스크립션이 안 써져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라. 웬만하면. 차이점 모르겠어요. 팀벅투 여기 있고 로마 여기 있는데 따로 설명하면 되지 왜 두 개를 같이 설명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탈리아식 유머일지 몰라도 뭐 어쨌든 그렇게 설명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용 쓰는 방법인데, 이것도 인용 쓰는 방법 같은 것도 그때 쓸 때쯤 되면 막 연구윤리 뭐 교육 듣고 뭐 이러면 되게 많이 어디선가 들을 수는 있어요. 들을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참고 문헌을 선택할 때 그것의 권위와 함께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확인해주는 경우에만 인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예시를 들었던 글이, 매스 커뮤니케이션은 맥클루언이 말하듯 우리 시대의 중심적인 현상들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사보이에 의하면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하루에 3분의 1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근데 이런 인용구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왜냐하면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우리 시대의 중심적 현상이란 거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매클로원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걸 왜 굳이 참고 문헌으로 넣냐?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었다. 사토시 나카모토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이다. 이걸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것도 저도 이렇게 썼는데, 사보이는 자료 조사의 정확성을 증명해줄 뿐이지 권위가 되지 않는다. 유명한 학자들의 연구, 중앙통계연구소 자료들을 부록에 넣고 도표들을 조사 결과를 인용해야 된다. 결국 이 얘기 같은 경우는 우리 맨날 블록체인 조사하다 보면 가트너 많이 나오잖아요. 가트너 같은 걸 쓰지 말고 진짜 영구적으로 페이퍼를 쓴 뭐 사회학 논문이라든지 통계학 논문을 봐서 그거를 인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보이 뭐 이런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거는 리서치의 정확도만 얘기해 주는 거지 이 리서치에 대한 신뢰도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조금 저희가 실수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1차적 출처와 2차적 출처의 구별을 이제 명확하게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덤 스미스의 책의 같은 뭐 경제 사상에 대한 책을 좀 쓸 때 애덤 스미스가 쓴 책은 1차 출처고 애덤 스미스에 대해서 쓴 출처는 2차 출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차 출처는 웬만하면 쓰지 마라. 논문에 쓰지 말고 무조건 1차적인 출처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번역은 출처가 아니다. 절대 번역만 해서 안 되고 자기의 뭐 의견이라든지 자기 주장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뭐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료들을 엮어서 표현한 것도 출처가 아니고 이제 다른 저자들에 의한 설명 뭐 누가 뭐 비탈린 부텔릭이 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라는 거는 출처가 아니다. 기껏해야 2차 출처, 간접 출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내 연구 대상에 의해 확정된 범위 안에서 출처는 언제나 직접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인용을 통해 대상 작가가 인용한 지사하면 안 된다. 재인용하면 안 된다. 물론 저희가 공부를 할 때는 타고 들어가서 이런 걸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절대로 쓸 때는 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용한다는 것은 재판에 증거를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언제나 증인들을 찾을 수 있고 또한 그들이 믿을 만한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참조 표시는 지극히 정확해야 되며 모든 사람들에 의해 확인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이 책 안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하고 인용, 참고 문헌하는 방법. 거의 책의 3분의 2 이상을 그 두 개가 하고 있는데 자료 조사는 너무 우리랑 조금 안 맞고 참고 문헌은 조금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재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부록 같은 경우 그 책 구성 안에서 부록 같은 경우는 부록의 그 역자 이제 옮겨 쓴 사람이 본인도 이거 쓰면서 조금 한국식이랑 안 맞는다 싶었는지 한국식 조금 이제 틀을 잡아주는 형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는 연구 목적, 대상, 문제 설정의 이유, 이론적 배경, 연구의 중요성, 검증 위한 실험, 검증을 하려는 가설의 세부 항목, 가설이 어떻게 도출되었는가 이 9개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뽑아놓은 거예요. 또 본론 같은 경우는 자신과 상반되는 의견 소개 및 비판 그리고 제시하는 추론의 과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또 1번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뭐 관련 연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내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서포트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명제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배워요. 이 얘기도 똑같이 2번이랑 거의 비슷한 얘기고요. 논문에 독창적이고 자기가 어떻게 이 연구가 왜 독창적이고 왜 창의적인지 남들이 왜 안 했는데 나는 이 연구를 왜 비슷한 연구도 있었지만 왜 나는 이렇게 창의적으로 접근법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론에 설명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안에 아마 그 실험 결과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결론 같은 경우는 본론 요약, 중요한 결과의 지적, 자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 논문의 타당성과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고 논문 범위 밖에서 더 연구할 가치가 있거나 계속 연구해야 할 문제점 제시. 이 5번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아저씨가 얘기했던 그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연구할 주제거리를 남겨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시제는 이제 현재형과 과거형을 주로 사용하고 미래형은 가설의 진술만 사용하고 인칭은 3인칭을 사용하고 이게 또 저희가 많이 하는 실수.
외래어 사용 시 한글로 바꿔서 국립국어원 제정 외교 표기법을 참조하고 작성 고유 명사 제외하고 대문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적절한 한국어 표기법이 없는 경우 원어의 음을 쓰고 한글로 표기하여 원어를 작성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맨 처음에 이것도 초고고 두 개 다 초고다. 두 개 다 초고인데 처음에 제가 쓸 때 PBFT도 비잔틴 제너럴 프로그램 하고 하이퍼레이트 패브릭 그리고 뭐 PBFT, 에이전트, 트랜잭션 풀, 퍼스트 프리 프로세싱, 세컨드 프리 프로세싱 이런 식으로 썼는데 영어 단어 다 빼라는 거예요. 다 빼고 한글로 쓸 때는 PBFT 같은 경우는 실용적 비잔틴 장애 허용 이러고 쓰고 비잔틴 제너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비잔틴 장애 문제 하이퍼레이트 패브릭도 하이퍼레이트 패브릭 딱 한글로 발음 나온 대로 트랜잭션 풀 이거 같은 거는 트랜잭션 풀 하고 가로하고 트랜잭션 풀 퍼스트 프리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한글로 전처 첫 번째 전처리 이런 식으로 영어를 아예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끝. 힘들어.